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윤석열 한미일 중추전략 세 번째, 시진핑의 박근혜 토사구팽. 한국의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일까? 북한이 주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새로운 주적이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 전부터, 박근혜 정권 때부터. 그게 누구냐? 중국 공산당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진핑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는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박근혜 토사구팽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이 박근혜를 어떻게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어떻게 버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속국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2015년 9월 3일 날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 시진핑이 박근혜가 그 열병식에 참석을 했어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아니,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6.25의 때 북한을 도와서 침략을 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한테. 적국이에요. 그것도 그냥 무역상의 어떤 이념상의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른 적국이에요. 그 적국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게 그것도 놀라운데, 전승절에 참석한 사람 중에요, 자유진영의 정상은 대통령은 딱 박근혜 뿐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대결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미국의 혈맹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열병식에 참여했다. 이건 미국으로서는 큰 충격입니다.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짓을 아무 생각 없이 저진 게 박근혜입니다. 박근혜가 문제 여기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엄청 배신을 때린 겁니다. 아니, 6.25 때 37,000명이나 젊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도와준 미국이 눈을 뻔히 뜨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우리를 쳐들어온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MBC는 신이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天安門성루에서
중국 전선절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며 통일 외교를 펼쳤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天安문 위에서 어떻게 통일 외교를 펼쳐요? 그거 전부 뺄갱이들인데. 뺄갱이들하고만 만나가지고 어떻게 통일 외교 펼쳐요? 그 나라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통일 외교는요. 통일 외교를 하려면은요,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해야 이 통일 외교가 자유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중국의 기댄 통일은요, 적화통일밖에 없어요. 지금 MBC가 지금 노리는 거는 적화통일하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정상군은 처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대우를 받은 거다. 그래서 한미일을 블록을 하고 또 북중러를 블록을 하는 이 양대 진영이 대결하는 전통적인 외교 지형, 말하자면 진영 대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왜? 한국이 탈미국하고 중공한테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그런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주도권으로 지렛대가 될 중국이 적극 나서게 하고, 말하자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를 누가 주도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중국이 주도하도록. 그리고 한국이 거기 협력하고 미국도 거기 끌어 들어온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미국이 잘 끌려 들어오겠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한 짓이 뭐냐? 한미 동맹을 외면하고 약화시키고 한중 협력으로 가자. 그 행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원미 친중의 노선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자유진영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공산주의로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박근혜가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는요, 1945년 이후에 70년 한국 사회의 기본 동맹 체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 대결 구도를 파괴하고 한국이 공산권에 합류해가지고 미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정세를 중국과 함께 주도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공산화 노선이죠. 박근혜 이 길로 뛰어든 겁니다. 박근혜가 왜 이런 정신없는 짓을 했느냐? 박근혜가 공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주병은요, 정신연령이 7, 8살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2002년에 북한에 방문했을 때요,
이 김정일이 박근혜를 여왕 대접했죠. 박근혜 그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때 만날 때 있잖아, 그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를 오직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정일이가 저렇게 1대1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벤츠를 내주고, 그 다음에 직접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남한으로 갈 때는 중국으로 경유해가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걸 딱 자기가 허가해가지고 판문점을 통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도록 도와주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 여왕 대접해준 거죠. 그래, 선대가 다 북한의 왕이고 남한의 왕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머릿속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남북 왕가의 만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는요, 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정일하고 만나면서 북한 그 공산당들과 만나면서, 그죠? 강한 일체감을 막 수없이 표현을 해요. 얼굴 모습도 확 피고 방실방실이고. 거기엔 두 가지 일체감이 있어요. 하나는 왕가 후손으로서의 일체감, 또 하나는 민족적 일체감.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치관, 체제 인식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렇죠. 그거는 고차원한 사람이라야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쓴 편지를 볼 것 같으면요, 이 뭐예요? 남북이 하나 되자. 우리는 하나다. 근데요, 그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주체 91년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지독한 김일성 신국이고 일가 독재 체제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하나 되어 가지고 진한 동패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부자유, 그 다음에 세뇌된 모습, 이런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건요, 이성이 작동해야 보여요. 박근혜 이성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91년 2월에 북남 통일 축구 경기를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자기가. 이게 뭐야? 북한 간첩이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이 세계 최악의 공산 독재 체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리 민족들이 하나 되어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 번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런 있잖아, 그죠? 북한식 멘트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아주 유아적인 어린애 같은 남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야지요. 이런 어린애 같은 수준입니다. 아니, 남한은 천국이고 북한은 지옥이고 남한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북한은 자유가 전혀 없는 사회라는 걸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유국가에 살고 있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 한 인식도 전혀 없는 겁니다. 박근혜는. 이게 정말 박근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수준이에요. 박근혜가. 그래서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박근혜는 남북이 하나 되지도 않게요. 북남이 하나 되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북한식 종족주의적 집단의식, 그 민주주의적 개인의식, 자유의식 이런 건 전혀 없고 민족주의적 그러니까 종족주의적 집단의식, 우리는 하나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축구대회가 열렸을 때 이걸 또 박근혜는 남북 축구대회라 안 해요. 북남 축구대회라 그래요. 그래서 정몽준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박근혜가 그 북한 갔다 와가지고 김정일이하고 축구 시합을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내려와가지고 정몽준한테 축구 시합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정몽준이가 그 어려운데 하니까 막 강렬하게 요구를 해요. 아니 프로축구 선수들이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데 자기가 얘기하면 다 되는 걸 알아요. 이 사람 공주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시합이 열렸어요. 시합이 열렸는데 근데요 한반도기로 들기로 했는데 박근혜가 막 약속을 안 지켰다면서 화를 막 냈대요. 정몽준한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냐.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들겠죠. 그죠? 이게 자기하고 약속했던 거하고 달라졌다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거 외치지 마라. 통일조국 이렇게 외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예요. 이 사람 정체성은요. 대한민국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족주의적 정체성, 왕가의 정체성.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한국의 수준이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몰라요. 있잖아요. 그죠? 박근혜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강경한 반북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통일 대박을 외쳐요. 아니 강경한 반북 정책을 쓰면 북한이 반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쟁으로 평화 통일하자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그 모순되는 것조차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초부터 강경 반북 정책을 쓰죠.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하고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한 1년 걸려가지고 목함 지뢰 도발을 했을 때 그걸 그 추호 이어지도 없이 제압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중단해버렸죠. 목줄을 딱 쥐어버렸죠. 나는 이 정책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북한은요, 진짜 몽둥이가 약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평화통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유통일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자유통일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박근혜는 통일은 대박이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 언론들이 그죠? 막 박수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통일 대통령의 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 민족에만 대박이 아니고 인류 세계에도 대박이래요. 참, 그 몽상가도 보통 몽상가가 아니에요. 몽유병자 같아요. 이게요, 유아적 위협 욕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요, 상대방의 귀싸개를 갈기면서 있잖아요. 그죠? 야, 우리 결혼하자.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무논리망상입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건요, 굉장히 섬세한 디자인과 사고와 이 전략과 그다음에 단계별 어떤 실천 과제가 촘촘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7살 수준 애한테는 그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화통일은 좋은 거야. 이거 대단한 거야.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통일의 위협을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린애 같은 유아적 그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박근혜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 중국이 그걸 딱 깨뜨려 봤거든요. 아, 박근혜 쟤는 어린애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평화통일이야.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면 쟤는 바로 넘어와.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그죠?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낚아채요. 그래서 박근혜는 평화통일로 유혹하라. 그 유혹해가지고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박근혜가 그죠? 4년 동안에 시진핑하고 6번 정상회담을 박근혜 한 4년 그 대통령 했거든요. 어마어마히 했죠. 아마 한국 역사상에서 처음일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이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임기 동안 많이 한 경우는. 껍벅 넘어갔어요, 시진핑한테. 시진핑이 박근혜를 갖고 놓은 거죠, 뭐. 한국의 박근혜 그 참모들도, 아이고, 정말 막,
코박고 죽어라, 이 인간들아. 저렇게 당하는 걸 말이야. 그래도 우리의 대통령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는 그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하기는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적인 대통령을 뽑을 만한 국민 영향도 안 됐고, 박근혜라는 인간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수호하고 발전시킬 만한 사고나 영향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시진핑한테 놀아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그죠? 평화통일로 살살 꼬셔요.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중국이 자기가 위협으로 달성하고 싶은 평화통일을 도와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시진핑 이 꼬드기니까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성절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열병식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성절 외교 참석해가지고 한중밀월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작은 타이틀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찍어놔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 보도예요. 중국 전성절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태난먼 성루에 나란히 선 모습은 더욱 밀착된 한중 관계와 동북아 신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평가했다. 이건 뭐예요? 한미 동맹 체제에서 한중 협력 체제로 한국이 노선을 바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당 독재보다도 더한 시진핑 황제 체제, 1인 독재 체제로 간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미국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탈해가지고, 왜 박근혜 머릿속에는 왕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사고방식, 자유의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라는 남으로부터 찬양을 받는 어린애들이 있잖아. 잘한다 잘한다 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평화통일을 도와주겠다 하니까 그 시진핑 품에 안 끼어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조속한 시일 내 평화통일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중 경제인 합심해 경제난관 극복해달라. 이보세요. 통일도 경제도 전부 중국하고 협력하자, 이 얘기죠. 탈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탈미 친중하겠다는 얘기. 이래 되면 나라 어디로 가요? 그냥 공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같이 평화 통일을 도와주겠다 하니까 정신없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 통일의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참 기가 차죠. 신화사 통신에서 딱 뽑아준 뭐예요? 사진이에요. 그런데 박근혜가 이런 유화적인 정책의 모순되는 앞뒤도 맞지 않고 그 기본 철학도 결여된 유화적인 정책에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 사전에 아무 논의나 협의도 없이 개성공단을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돈줄이거든요. 북한에서 (1년에) 1억 달러 이상 북한에 돈이 들어간대요. 들어가는데 70%가 노동당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한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북한의 이 북한 체제의 돈줄이에요. 이걸 끄는 건 잘했어요. 근데 이걸 끊으니까 북한이 길길이 날뛰면서 박근혜 탄핵을 선동합니다. (2016년 3월부터)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손유민 씨가 폭로한 건데요. 2016년 3월에 발간된 그 노동신문을 보니까 박근혜 퇴사 탄핵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게 1년 후에 북한이 주장하던 대로 박 대통령 탄핵이 실현이 되더라.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손유민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폭로한 거예요. 이 노동신문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박근혜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재미 많이 봤죠. 한국이 한미동맹으로 딱 미국 쪽에 붙어있던 한국이 지금 박근혜가 거의 자기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시진핑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칭을 결정을 하자 그때부터 시진핑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7월 8일 날 사드 배치, 한국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는데 물론 바로 배치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영 매체가 바로 박근혜 탄핵을 협박을 합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 보면요.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한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도 사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데 사용될 수 있다. 사드 배치하면 박근혜 탄핵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 매체, 당 공식 매체에서 얘기한 겁니다. 보도된 겁니다.
이건 누구 뜻이란 얘기입니까? 중국 공산당, 즉 시진핑의 뜻이란 겁니다. 아, 이제 박근혜 단물 빼먹을 거 다 빼먹어서 절에 나오면 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토사구팽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박근혜의 토사구팽, 다시 말해서 박근혜 탄핵에 찐중, 중국하고 가장 진짜로 친한, 뭐 종중도 넘어서는 그런 세 사람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을 섭니다. 누구냐? 첫째로 홍석현이 가지고 있는 홍석현, 이 앞장을 선데, 홍석현의 이 여시제라는 그 단체가 있죠. 이 여시제라는 게 나도 처음 알았어요. 여시제가요, 중국 시진핑 그 주석이 시진핑이 즐겨 쓰는 단어랍니다. 여시제라는 단어가. 오! 홍석현이 그 단체 이름을 여시제라고 지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시진핑을 존경합니다. 시진핑 주석님 저를 쳐다봐 주세요.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JTBC가 그 텐센트 그 1,000억을 빌려가지고 차입하기로 한 거는 이미 2020년도에 차입하기로 했죠. 그러니까요, 홍석현은 한국에서 정말 전통적인 찐중 중의 찐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홍석현이 사주로 있는 JTBC에서 어디 가서 주소한지 태블릿 PC를 주소와가지고 거기에 박근혜가 보낸 연설문을 최순실이가 받아가지고 그 태블릿 PC로 수정을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다시 보내가지고 최순실이 수정한 연설문을 박근혜가 읽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대통령이고 박근혜는 그냥 대독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대통령 연설문 수정한 국정농단이다. 이걸로 박근혜를 완전히 코너에 몰아가지고 뭡니까? 거꾸로 떨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얼굴마담 역할을 한 거는 손석희고, 그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거는 홍석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토사구팽은요, 박근혜 탄핵은 홍석현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태블릿 PC예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정해서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은 공작에서부터, 날조 공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날조 공작을요, 아, 그건 날조 공작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수사에서요, 그 태블릿 PC를 가져가가지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조사해가지고 이게 저 기능이 없다는 걸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걸. 그러면은 최순실이가 문서 수정해가지고 박근혜한테 보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가 탄핵될 이유가 없어져 버잖아. 근데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그대로 인정해 준 게 특검팀인데, 이때 특검팀의 수사 실질적인 총책이 한동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탄핵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통과시켜 준 게 한동훈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한동훈은 찐중 좌파 인맥에 둘러싸여 있어요. 장인 진형군은요, 차이나 라이프라는 이 책을 기관지를, 잡지를 창간을 했는데, 이 창간할 때 이 잡지가 인민일보하고 제휴를 맺어요. 근데 그걸 추선해 준 게 누구라고 보이냐면 이빈 중국 대사예요. 주한 중국 대사예요. 그 주한 중국 대사가 다리를 놔주면서 그 자필 메시지까지 진형구한테 보냅니다. 보내주는 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그러니까 진형구는요, 정통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중국 대사, 중국 인민일보,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돈 벌고. 이보다 더한 친중국이 있겠어요? 뭐 이건 중국 공산당이라고 봐도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동훈의 멘토가 둘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한 장인 진형구이고 또 하나는 이모부 이근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민청항역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극좌 언론 프레시안을 창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멘토라면 한동훈이가 어떤 그 이근성으로부터 저걸 받았는지 나오잖아요. 멘트를 받았는지.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 대표가 됐을 때, 한동훈이 국힘 당 대표가 됐을 때 비서실장에 딱 봐라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 대표 됐을 때 첫 번째로 딱 집은 사람, 자기의 최측근, 자기하고 가장 잘 통하고, 말하자면 한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집었냐? 김형동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집었는데, 이 사람 비서실장을 집었는데, 이 사람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예요. 노동운동 출신에다가. 뭐 전부 중국 공산당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나중에 이제 막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기회하면 되면 한동훈이를 내가 조금 찾아봤더니 이건 진짜 빨갱이에요. 골 때리는 빨갱이에요. 그건 이제 막 요 정도 해서 나중에 그만둡시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죽이는데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가는데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한동훈입니다. 왜?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주의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모는 요게 반란 세력이죠. 그죠? 빨갱이 반란 세력들이 창안해내는, 말하자면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게 뭐냐 하면 한동훈 사살조예요. 이 한동훈 체포조를 넘어가지고 한동훈 사살조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 하면요, 반윤석열의 말하자면 이 최고인물 대장을 누구로 만들기 위한 작전입니까? 한동훈이가 반윤석열의 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사살 대상이에요. 윤석열이가 사살하고 싶은 대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유언비어를 날조해가지고 김어준이가 국회에서까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윤석열이한테 항의하고 막 윤석열을 공격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의 그죠? 돌격대장이 누구냐 하면요, 한동훈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배후에 있겠어요? 뻔하지. 이거는 물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여하튼 이런 걸로 볼 때 한동훈이가 찐중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JTBC 태블릿 PC가 선동하는 그 범죄를요, 사실이 아님에도 그대로 인정을 해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성사되도록 한 겁니다. 김어준 같은 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날라리에 불과해요. 세 번째, 대중선동. 그러니까 저놈들 있죠. 민노총 집회를 하면서 대중선동에 앞장선 거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찐중인 건요, 사드 반대와 박근혜 탄핵선동에 앞장을 섭니다. 이재명이가 보면요, 이 중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요. 엄청나게 충성합니다. 보세요. 2011년 9월 22일 기사인데, 이재명 성남시장 중국 선양시 방문. 2013년 7월 29일 날 한중 청소년 환경과 친구를 만나다 이런 그 모임을 개최하고요. 하여튼 한중 청소년 모임을 개최한다. 성남시에서.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중국어 체험 센터를 개관합니다. 2015년 3월 5일에.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열성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2016년 5월에 또 중국으로 갑니다. 3박 4일 동안. 막 성남시 대표들을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2016년 7월 8일 그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죠. 그러자 그 사흘 후에 사드 배치 반대에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 7월 11일 날 국제뉴스에서 사드 반대 6가지 이유를 줄줄이 얘기하면서 사드 배치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또 유포를 합니다. 2016년 7월 페이스북에는 사드 배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드 레이더의 전장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중국이 한국 정권 교체 들먹이며 박근혜 탄핵할 수도 있다고 이제 하죠. 그죠? 근데도 이재명은요, 사드 절대 배치하면 안 된다. 문재인하고도 달라요. 문재인은요, 뭐해요? 근데 이재명 사드 배치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1월 17일 날 뭐 또 그 명백한 어떤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3월 9일 날에는 3월 9일 보도며 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재명이가 중국 CCTV 인터뷰에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 철회할 것이라고 아주 중국 CCTV에 대고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이건 뭐야? 중국 앞잡이 하겠다고 아예 대놓고 나선 겁니다. JTBC와 언론들과 특검과 이재명의 이런 선동에 실사구시로 대응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여기 95% 그래놨지만 99.9999%가 이런 선동에 놀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촛불 인민이 난동이 일어난 겁니다. 인민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무지몽매한 무권리 인간을 인민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이란 말은요, 그게 이제 국가주의적 냄새도 나지만은 거기는 뭐냐면 국가가 보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의 통치 대상일 뿐입니다. 인정받지를 못한 존재예요. 뭣도 모르고 박근혜 죽이려는 이렇게 그냥 나선 겁니다. 최순실 죽이려는 완전히 광기에 들뜬 거죠. 그게 촛불입니다. 광기의 촛불. 거기에 우리가 미쳐 날뛰었다. 이게 슬픈 1916년, 17년 대한민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국인은 이런 선동에 아주 약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더 깊이 파헤쳐 봐야 되겠죠. 근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감옥까지 가면서 끝까지 태블릿 PC의 진실을 파헤친 사람이 있죠.
변희재라는 사람. 난 이 사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세만큼은 실사구시의 자세 너무나 훌륭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아져야 돼요. 좌파냐 우파냐 그게 아니에요.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실사구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판판이 나쁜 놈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희재가 보여준 실사구시의 자세는요, 정말 하나의 모범이 돼요. 자, 2016년, 17년 이때까지 한국인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실사구시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수호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안 됐다. 그냥 미국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걸 우리가 쟁취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 그런데 9년 후인 2024년과 25년 윤석열 계엄령이 터지자 이게 계몽령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실사구시를 할 수 해보고 나름대로 실사구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선동 대상이 아니라 인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권자 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반공에 기반하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생겨나고 그게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엄청난 발전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과 찐중과 어리석인 민중이 합심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이뤄냈죠. 이게 슬픈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진핑이 총감독을 하고 북한 김정은이 연출을 하고 이재명이 주연을 하고 한국인은 엑스트라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놀아난 겁니까? 시진핑과 북한한테 다 놀아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 실사구시도 안 되고 주권자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재인 같은 인간이 나서가지고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국화의 길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슬픈 일이죠. 마치겠습니다.